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부천에서는 2014년 7월부로 지구 해제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산되지 못한 재개발 구역들이 여전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갈등과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앤다큐 NDN 방송에서 구조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분쟁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먼저 정비해야 할 법과 제도적 사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지를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역에서는요, 전 조합원의 한 52% 정도가 다세대나 다가구로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가구나 다세대는 등기부등본상에 자기 지분의 땅이 많아야 한 10평, 적은 경우는 4평이나 5평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10평이라고 따졌을 때 남한테 현금 보상할 수 있는 액수는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2억 5천입니다. 25평 들어가려면, 그러면 자기 지분이 5천만 원인데 2억 5천 들어가려면 추가 분담금을 2억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 현금 보상가 가지고는요, 나가서 전세값은 고사하고 월세 보증금도 못 내요.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보상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상법을 전면 개정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으로 해줘야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내가 이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갔을 적에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거를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예, 그 뉴타운 재개발이라는 게 실제로 나왔을 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원주민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그 약속을 저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재개발을 했을 때 원주민 정착률이 뭐 20% 정도 이렇게 안팎을 돌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원주민을 위한 재개발은 아니죠. 그래서 최소한 원주민들 80% 정도는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살 수 있게끔 모든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곳마다 주민들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주민 간의 갈등 때문이다,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를 주민 간의 갈등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그 주민들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면에는 사실은 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공토법의 적용을 받아서 공시지가로 감정평가를 해서 주민들의 재산을 현금 청산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면.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니까 공시지가로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개발할 때 절대로 구나 시가 기반시설을 했지 저희 주민들이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전부 우리 주민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문제점을 요소를 다 밝히고 지정을 할 때 지정하라는 거죠. 공토법, 다시 말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토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재개발 역시 공익사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 공토법에 적용을 받아서 시가가 아닌 주민들의 재산을 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만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재산은 계속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재개발이 처음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이 조합원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가격이 알려주지 않는 시스템부터가 잘못인데, 저희 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에서 조합 단계를 설립할 때 일반 집이 한 8억 정도에 되는 집을 추정분담금 시스템에 나온 가격은 한 11억 정도로 뽑혔습니다. 그러니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으러 갈 때 본인 집이 시세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을 쳐서 준다 하니 어느 주민이 내가 동의를 안 하겠습니까? 저희는 단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동의를 했습니다.
내 집 가격이 8억인데 11억 5천만 원이 나오게 주겠다고 이렇게 이런 거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니까 75% 동의율을 다 받아서 조합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이 가격을 그대로 주느냐, 이 가격을 그대로 준다 하면 어느 누가 이 재개발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조합 설립 당시에만 이런 서류를 해서 도장을 받고 그 이후에는 이거는 없어지는 서류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기 위한 그런 서류일 뿐이고 이거는 전혀 신빙성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시에서 승인해 준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시는 같이 알면서도 이거를 승인해주고 조합 설립을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주민은, 조합원은 아무런 힘도 없을 뿐더러 또 하나는 알지 못하고 또 투명하게 이런 게 정확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게 시작 단계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신정 2-1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9년도에 조합 설립이 됐는데 조합 설립되기 전에 시공사 선정총회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신정 2-1 시공사는 삼성물산인데 그 총회 책자에다가 이제 사업비에 대해서 쭉 내역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사업비가 1,597억으로 나왔습니다. 사업비가. 그러면서 이제 1,597억이라는 사업비를 제시를 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생각할 때 분담금은 전혀 없고요. 또 오히려 개발 이익금까지 한 5, 6천만 원씩 나온다. 이렇게 이제 그 조합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잘 모르시니까 조합 설립 동의에 다 동의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낮춰주고 또 총회 책자에는 그 공증까지 쓴 거를 사본을 갖다가 총회 책자에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매년 총회를 열 때마다 사업비가 1,000억씩 올라갔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삽질 한번 안 해봤는데 어쨌든 사업비가 4,414억 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가 늘었냐면 2,900억 정도가 늘어났죠. 당초에 제시했던 1,597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확정 공사비로 하겠다고 이렇게 공증까지 써놓은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조합에서 잘 모르는 조합원들한테 또 시공사에서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 낮춰서 얘기해놓고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는 거죠. 처음부터 사업비가 4,414억 원이고 현재 분담금이 2억이 넘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분담금이 2억이 넘는다 그러면 누가 조합 설립 동의서에 70%, 75% 찬성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조합원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 지금 사업이 진행된 단계가 어디까지 절차가 진행돼 있죠? 저희는 2015년 8월 22일 날에 분양 신청이 끝나가지고 분양률이 6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5%가 현금 청산을 했는데 지금 그 현재까지 분양 신청이 끝나면 조합에서 시공사하고 본계약을 바로 한다고 이렇게 이제 조합원들한테 얘기를 했죠.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현재까지도 시공사에서 본계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뭐냐면 분양률이 낮기 때문에 사업성을 더 이제 올려야 된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다시 분양을 한번 재분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올라가는 그 요인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처음에 추진위 단계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 시공사가 제시했던 그 시공비와 지금 그 분양 단계에서 확인되어진 그 시공비의 차액이 있습니까? 차이가 있죠. 즉 다시 얘기하면 이제 공사비부터 굉장히 낮게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그 국공유지 같은 걸 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한 4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그때는 우리 조합원들이 모르니까 국공유지를 왜 매입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부분이 전부 빠져 있는 거. 예, 추진위 단계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사업비가 결국에는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추진위 단계, 또 조합 설립 단계, 그리고 분양 신청 단계, 그리고 관리 처분 단계, 최종 이 관리 철거를 앞둔 관리 처분 총회가 돼야 비로소 사업비의 규모가 제대로 밝혀지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여기서도 추가 분담금은
끝나지 않은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철거 이후에 계속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물가가 인상된다거나 미분양 사태가 벌어진다거나 이런 것들로 사업비는 더 증액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업비가 계속 처음에 주민들에게 그 제시됐던 거하고 다르게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주민들이 저항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2013년 12월 23일인가요? 그 사업비가 투명하게 그 공개되지 않고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도정법을 개정하면서 그 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될 때 주민의 동의 3분의 2 이상을 득하도록 그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이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결된 것으로 생각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사업비를 10% 이상의 증액을 올리려면 주민의 동의를 3분의 2 동의를 득해야 되는데 그것을 득하지 않기 위해서 9%씩 분할해서 올리고 단계를 지나면 다시 추가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계약서에 용인해 놓고 계속 올려가면은 나중에 주민들은 입주 전에 1억이다 또는 1억 8천이나 추가 부담금이 나와서 열세를 받지 못하고 쫓겨가는 현실, 이것이 뉴타운 아닐까요?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협력하고 주민들이 온 그 힘을 바쳐서 막아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런 동력을 갖지 못하고 행정은 지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주민의 재산을 공유화하는데 너무 열을 올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것이 개선되는 것이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희망하는 사람이고 또 그런 것이 시에서 주민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 원당 상업구역은 주민들의 힘을 합쳐서 해제의 뜻을 모아서 해제를 이룬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발해서 꼭 해제를 이뤘으면 그런 바람이 아주 간절합니다. 이것 말고도 그 또 다른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가장 그 문제가 많이 되고 계속 그 주민들의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게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민총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 안건들이 다 결정되는데 이 주민총회에서 주민의 의견들이 제대로 모아질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로 주민총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소사구 소사 3구역에서 온 한금택 조합원입니다. 저희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총회와 임시총회가 이미 지난달에 열렸습니다. 근데 이 총회와 임시총회가 저희들이 볼 때는 부정으로 이루어진 거로 사례돼서 저희가 정식으로 가서 복사를 요청했더니 복사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조합장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는 선거관련에 자문을 받고 절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얼마 전에 부당하다고 그래서 원미경찰서에다가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 총회와 임시총회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조합원 호수가 581명이에요. 그런데 현장 참석 인원이 11명이에요. 10%가 참석돼야 되는데 11명만 찬성된 걸 가지고 모든 총회가 이루어졌다고 땅땅 두둥이고 결정을 받습니다. 이 사례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역시 병행해서 원미경찰서에다 소송을 하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뉴타운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 사업을 통상 그 정부나 또 시공사에서는 민간이 주체인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산권의 주인은 주민들이죠. 그래서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주민총회에서 중요한 의결사항들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주민총회가 계속해서 주민들의 의결사항들이 왜곡된다는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회가 이루어질 때 현장 참석자가 누가 참석하는지 신원을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진성조합원인지 아닌지 현장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현장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인원을 체크할 수 있어야 현장 참석자가 합법적인 성원을 구성하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할 수 있을 테고, 서면 결의자들도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 냈는지를 정보를 공개할 때만이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왜 확인하기 어려운 거죠? 일단 시에서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합니다. 저희는 이제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기 전에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시장한테 불법적인 사항을 관리 감독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오전 9시에 가서 저녁 7시까지 그 시청에 있으면서 결국 약속을 받아냈어요. 개발국장이 직접 사인까지 하면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 저희가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없었고, 현장에 나와서 이 확인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는데, 현장에 일단 공무원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전혀 확인할 길을 없이 전혀 관심도 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현장에서는 일단 OS들이, 그러니까 용역 여직원들이 줄을 잃었고, 또 하나 용역 깡패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저희가 확인하려고 하면 모두 막았어요. 그리고 접근조차 할 수 없었고, 접근도 못하게 했고, 그리고 사진을 찍으려 하면 사진을 못 찍게 하고, 그거를 갖다가 옆에서 공무원이 바로 옆에 있어서 이거를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 해도 공무원은 그냥 도망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속을 해도 그냥 약속이 아니고 거짓이고,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 주민의 위주가 아니라 조합에서 그냥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가지고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인원만 더 채워주는 상황인데, 이게 저희가 그때 시공사 선정 총회 때는 조합원이 50% 현장 참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거를 막으려고 끝까지 있었는데,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후문에 들었을 적에 차로 실어 왔습니다. 저희 주민인지 아닌지를 저희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조합 측에서는 차로 사람을 주인인지 집주인인지 조합원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사람 인원수만 채우기 위해서 차로 실어와서 무조건 입장을 시켰습니다. 네,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오히려 민원을 통해서 주민들이 관리 감독을 해달라고 민원을 넣었을 때 마치 들어줄 것처럼 약속을 해놓고도 주민총회라는 현장에서는 제대로 관리 감독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주민들이 그것을 현장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이 진짜 조합원인지 동원된 사람인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해도 확인할 수 없도록 질서유지위원들을 통해서 지금 주민들이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조차 봉쇄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되고 있는지 증언해 주실 곳들이 계신가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가요? 똑같은 방식으로 주민총회에 참석하는 현장 참석자, 그리고 서면결에서 아까 소사 3구역이라고 하셨나요? 예, 소사 3구역 같은 경우도 서면결에서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시청에 가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곧바로 시정이 되어지고,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부천시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이죠. 먼저 서면결의서를 공개하지 않은 그 내용을 가지고 시청에 갔어요. 그들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나누고, 또 그거로 불편하기 때문에 직접 성문으로 공문을 작성하자 정식 민원을 냈습니다. 민원 해답이 왔어요. 저희한테도 오고 조합장한테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 도정법 81조에 보면은요, 공개하게 돼 있어요. 주민등록만 가리고 공개하라고 얘기를 해내도 조합장은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어렵게 소송을 하면 결국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걸 자치단체에서 곧바로 얼마든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그런 정도는 해결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춘리동 1-1구역 조합원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여기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이제 정보 공개를 요청해주지 않아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 합법적으로 정보 공개 요청해서는 이게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해서 이제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 40-50명 모시고 가서 커피도 쏟고 컵라면도 쏟고 한 이틀 이상을 마비를 시키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강제로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법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물리적으로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업시행인가 총회한 그 부분을 그 반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도 법이 지켜지지 않아서 더군다나 법을 지키지 않는 당사자가 관공서일 때 어디에다 호소할 길도 없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분처럼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물리적 힘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과정이 보장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무엇 때문에 지켜지지 않고 왜 자꾸 주민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있는지 뭐 다른 이유들은 없을까요? 이제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갖기 위해서 사업성 실태조사라는 것을 2013년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정 2-1도 2월 중에 그 사업성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구청에다가 10% 이상 동의서를 제출을 했죠. 그러면 구청에서는 30일 안에 그 실태조사를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여부를 결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30일이 넘었는데도 구청에서 실태조사 신청서를 그냥 갖고 우리들한테 통보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느낌에 조합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실상을 알게 되면 해산동의서도 많이 내게 되고 이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30일 내에 법적으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질 않아가지고 구청 앞에서 집회를 계속 했었습니다. 실태조사를 빨리 하게 해달라고 저희들 법적인 요건을 맞춰서 실태조사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막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표로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이 실태조사에 대해서 한번 그 토론을 해보자. 그래서 저는 그냥 저만 혼자 오라고 해서 부탁되고 갔죠. 그랬더니 구청 간담회 장소에 그 양천구청의 도시계획국장 와서 앉아있고 과장, 그 다음에 담당 직원, 그 다음에 또 서울시에서 나왔던 실태조사관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파견된 그 사람들 한 2분 정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았던 조합장하고 총무이사가 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실태조사 때문에 토론하자고 해서 갔는데 토론이 아니고 이제 그 구청하고 조합 측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실태조사를 왜 하느냐, 실태조사 사업성에 대해서 조합에서 어느 정도 얘기했지 않았느냐, 객관적인 분담금도 얘기를 했고 서울시에서 하는 실태조사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저를 설득을 시켜서 실태조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여태까지 조합하고 구청하고 관계가 뭐 우리가 구청에 가면 뭐 민간 사업이라 자기네들이 관여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많이 들었는데 이 조합의 요구를 구청에서 들어준 거예요. 저를 설득을 해서 실태조사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이 정확한 사업성이 어떻다는 걸 못 알게 하고 또 조합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 설득이 안 넘어가고 실태조사를 꼭 해야 되겠다는 내 소견을 발표하고 동네에 왔었어요. 늦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동네에 오니까 벌써 조합장하고 총무이사가 동네 먼저 와가지고 제 이름이 이계훈인데 그 대표가 이계훈 대표가 실태조사를 안 하기로 했다. 동네 소문이 쫙 나온 거예요. 저를 매장시키려고. 우리가 투명하고 정확한 조합의 사업성이라든가 조합의 정보, 투명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구청이 아무리 민원을 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합과 구청이 이렇게 결탁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 편이 아닙니다. 조합 편이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총회가 이루어졌을 때 현장 참석자의 문제 또
서면 결의서가 조작되는 문제, 이것을 쉽게 그 주민들이 감시할 수 없는 문제, 또 그리고 그런 그 총회가 이루어졌을 때 잘못됐는지 또 잘 됐는지, 다시 말해서 합법적인지 이것을 가려내려 하더라도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허술한 주민총회 방식, 또 얼마든지 그 조작이 용이한 서면 제출 방식, 여기에 대한 대안들은 없을까? 한번 그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면 결의서 양식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게 저희 같은 경우 보면은 맨 위에 성명이나 이름을 쓰고, 그리고 주소란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집 주소만 쓰지 뭐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 본적지 주소도 없습니다. 그냥 그거랑 사인이면은 그 서면 결의서가 그 한 장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방식은 누구나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냥 전화로 해서 오지 않아도 그냥 또 OS가 받으러 가지 않아도 그거를 써갖고 사인을 한들 그거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를 확인하지 못하는데 조작이 너무 쉬워서 총회가 쉽게 통과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보완을 해서 조합 설립 동의서 받는 것처럼 주민증 앞뒤 복사라든가 신분증 복사라든가 또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든지 이 총회 이 서면 결의서를 좀 더 이 직접적인 그 집주인이 소유자가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 결국 우리가 주민총회를 해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이 선거관리위원들이 주로 개발 추진 세력들, 다시 얘기해서 시공사나 정비업체가 선정한 사람들이 주로 선관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정비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따라서 그 투명한 투표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그 대안들을 세운다면 서울시에서 그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진행한 적이 있는 전자투표 방식이라든지 뭐 요즘에 많은 대안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2012년 2월 1일경에 그 도정법이 개정이 될 때 조합설립 동의서가 하도 위조가 되니까 조합설립 동의서는 지장을 찍어서 명확하게 그 쉽게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고, 또 다른 사람의 지장이 찍혔을 때 그 누군가가 찍었다면 그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기 때문에 범인도 잡기 용이할 텐데, 이 서면 결의서만큼은 그때 개정을 하면서 그때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 그걸 손을 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저는 아직도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정부에서 그 법을 바꾸면서 시공사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이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합리적으로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이 주민의 의사를 왜곡해서 진행할 수 있는 도정법의 악법 조항들, 특히나 주민총회가 진행될 때 현장 참석하시는 분들의 숫자도 파악할 수 없고 그분들이 진성조합원인지 아닌지도 파악할 수 없도록 자치단체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에게 그런 그 감시 활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수단으로서 서면 결의서가 너무 빈번하게 조작, 위변조되고 있는 이런 현실들,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도시재생사업이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과 같이 연계돼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도시재생사업도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1호로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하고 있는 창신 숭인지역의 정태선 여사님에게
지금 현재 진행 사항들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한 지 그 2년 가까이 되셨죠? 네.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주거 환경이 아주 빠르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건지, 또 지역 경제가 이렇게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거는 하나도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100억, 시에서 100억이니까 200 갖고 이 뉴타운 안 되고 집안 뜯기고 우리 주위 열악한 환경이나 낙후된 데를 환경을 좋게 만들어 준다는데 그거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살펴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그게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시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 우리 사유재산을 건드릴 건지 안 건드릴 건지 그걸 해갖고 써갖고 내려보내라. 그러니까 시장 도장까지 찍어갖고 사유재산 안 건드리겠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일에 기반시설을 할 때 도로를 한다든가 할 때는 실거래가를 준다는 약속을 하고 해라. 그것까지 두 가지를 다 받아냈어요. 받아내고 했는데 지금 200억 중에 얼마나 부실해서 안 돌아가면 지금 40억밖에 못 썼어요. 이제 딱 한 가지 얻은 거는 뭘 얻었냐면 도시재생에서 환경은 많이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환경은 안 바뀐 대신에 역사적인 문화가치 아티스트 저 백남준 이런 유명한 그런 분들 생가를 사가지고 각 동에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 백남준 씨 생가를 사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할 수 있는 거 공간까지는 만들어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도시 재생이 되더라도 절대 시나 구청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따듬어 갖고 처음에는 뭐 공모사업이나 뭐니 하는데 처음에는 나는 이거 헛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게 사람의 어우리는 화합의 마음뿐이지 동네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을 하시더라고. 도시재생 사업 그러면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겠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 또 그리고 하나는 그 건강한 문화 공동체를 그 복원해내는 뭐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도시재생 사업이다. 또 그 방법에 있어서는 기존의 관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처럼 관이 일방적으로 그 지구 지정을 하거나 계획을 하고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다시 얘기해서 민관 협력하에 주민이 중심이 되고 관이 지원하는 형태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식인데 노화된 그 기반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그 지금 리모델링 수준으로 이렇게 가서는 너무 많은 그 시간도 걸릴 뿐더러 근본적으로 공공 기반 시설들이 갖춰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그 도시재생 사업도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들이 결합돼서 갈 수 있도록 유연하게 만들어진 게 도시재생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창신승인 지역 같은 경우 1년 지금 그 한 8개월이 된 건가요? 네. 그 1년 8개월이 지났는데 뭐 구체적으로 도시가 이렇게 변화된 게 있거나 주거 환경이 빠르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요즘 뭐 가금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금주택의 혜택을 보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집 살다 보면 자기 밑에 공장 하나 정도 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상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주택만 갖고 있는 분한테 하는데 이게 말만 형식적이지 이게 실현하는 데가 너무 힘이 들고요. 돈 쓰는 법을 굉장히 어렵게 해놓은 겁니다. 결의에 해주고 자기가 이제 기술 자문은 자기들 쪽에서 하지 우리가 마음대로 기술자를 써가지고 데리고 와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자기네들이 해준 대로 하는데 하여튼 간에 200억이라는 돈 쓰기도 힘든데 어떻게 60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중앙에서 가져와서 쓰겠냐고요. 돈 쓰는 법을 좀 완활하게 해준다면 도시 환경에 빨리 바꿔나가는 것도 좋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창신 승인지역 같은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200억을 지원을 받으셨는데 시에 100억 시에서 100억 교통부에서 100억 그래서 200억
그 이외에도 제가 그 한 600억 정도가 인가 700억인가 더 지원이 돼서 총 지자체로부터 한 900억 정도를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은 아직 안 받고 받을 예정인데 그게 뭐냐면 받게 돼 있는 거군요. 처음에 아스팔트를 깔겠다 그래서 아스팔트를 깔지 마라. 밑에 상하 수도를 완전하게 해놔놓고 나서 아스팔트를 깔아라. 그게 상하 수도나 이런 거 까는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그런 공공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못합니다. 2012년 이후 19대 국회에서 활동을 했던 국토교통위 국회의원들 중에는 조세제한 특례법과 그리고 매몰비용 지원법 그리고 직권해제 조항이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해결하는 해결법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이제 다 정리됐다 해결됐다 그리고 다음에 이 뉴타운 재개발이 해제된 구역들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환하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또 그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들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설령 뉴타운 재개발이 주민들의 50% 이상의 동의를 득해서 해산이 됐다 하더라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여전히 조합개발 방식으로 진행됐을 때 문제가 그대로 다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조세제한 특례법은 무엇이고 매몰비용 지원법은 어떤 내용들인지 그리고 직권해제 조항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제한 특례법 어떤 내용이죠? 예, 조세 특례 제한법이죠. 이게 도정법 16조의 2 7항사항인데 이건 이제 시공사가 사용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했을 경우에는 조세 특례 제한법 제 104조의 26에 따라 송금에 산입하려면 해당 조합 등과 합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시공사로 들어와서 조합에 그동안 사용한 비용이 100억이 됐는데 해산이 됐죠. 그러면 그 100억에 대한 거를 연대보증인들한테 청구를 해서 이제 소송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 임원들이 주로 연대보증을 섰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이 조합이 해산이 되거나 해제가 되면 매몰비용을 자기가 다 물어주는 이런 책임 때문에 절대로 반대를 하는 거죠. 해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법에서는 일부 시공사가 매몰비용을 청구 안 했을 때 조세 특례 제한법을 통해서 100억이라는 돈을 사용한 거를 갖다가 회수를 안 했을 경우 그것을 송금 산입을 해서 법인세 22%의 혜택을 받게끔 이렇게 만든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 시공사가 손해를 본 금액에 대한 조세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22%에 한해서 쉽게 얘기해서 보존해주는 그걸 보존받는 이런 방식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매몰비용 지원법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도정법 16조의 2 6항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해당 추진위원회 이번에 이제 법이 된 게 이제 조합까지 들어간 거죠.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4월 24일 날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포가 됐죠. 매몰비용을 사용비용 70%까지 보존을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직권해제가 되고 또 조합 해산이 됐을 때 이제 후유증이 남게 되죠.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이제 이런 매몰비용 갖고 소송 관계가 벌어지는데 이런 소송을 안 하는 조건으로 이제 서울시에서는 70%까지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서울시에서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은 이 뉴타운 재개발을 지구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지구 지정을 직권 해제로 해산을 시켰을 때 서울시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걸 저는 인정하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매몰비용 지원법은 사업이 중단된 곳에서 그 시공사가 투여한 사업비를 보전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점검해 봐야 될 게 자치단체장의 직권해제 조항으로 그 사업을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그 한 내용들이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각 시도마다 내용들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천차만별의 그런 그 기준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서울시 조례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그 검토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어떻습니까? 그 서울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24일 날 그 직권해제에 대한 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직권해제 대상이 되는 데서 이게 3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동의서를 3분의 1을 받은 지역에 한해서 찬반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찬성, 그러니까 사업을 원하는 측이 50% 미만, 그러니까 50%가 안 됐을 경우는 바로 직권해제가 되고 또 투표율이 50%가 안 됐을 때는 바로 직권해제가 되는 거로 이렇게 조례가 나왔습니다. 예, 여기에 비해서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해산을 원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 이상이 돼야 되죠? 25% 받으면 이제 직권 해제 대상이 됩니다. 조사를 한다는데 추진위 같은 경우는 30% 이제 나오면은 해제가 되어지고 조합은 50%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같은 경우에 29% 받아가지고 제출했거든요. 차일피일 미루고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우편으로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권익위원회까지 이게 우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청주시가 이렇게 한다. 예. 그랬더니 그 권익위원회에서 문서를 보낸 거예요. 청주시로 빠꾸 보낸 거예요.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답변이 왔는데 청주시에서는 이거를 그냥 조사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연답니다.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예. 이거 조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판가름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가만히 보면 되어진 일을 보면은 그 조사 안 하는 기간에 추진위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주민총회를 하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는 우리 모아놓고 설명할 때는 25% 제출해가지고 30%만 우편으로 나오면 해제시켜준다 요래 놓고는 이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그 청주시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는 곳이 경기도 의왕시인데요. 내선 다구역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역시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25% 이상의 주민 동의가 있을 경우 해산을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경우 그 역시 심사를 거쳐서 그 해산을 하도록 하겠다.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그런데 역시 그런 부분들이 계속 그 묵살되고 있는 걸로 그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거기 내용을 한번 전달해 주시죠. 경기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25%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도의 그 의지입니다. 도 자체가 추진위 단계랑 조합 단계를 분리를 해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추진위 단계에 있는 곳은 거의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찬반 투표를 해서 해제를 시켜줬는데 조합 이상에 간 곳은 심의위원회에서 잘려가지고 투표 자체를 없게 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서울시 같은 경우 이번에 직권 해제 조항과 관련해서 그 재개발도 역시 3분의 1 이상의 주민 동의가 있을 경우 아까 그런 그 요건들을 충족할 때 이것을 해산을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신 거죠. 예. 재개발도 가능하고 뉴타운도 가능한 거죠. 거죠. 재개발 뭐 뉴타운 상관없이. 역시 그것은 저 도정법 4조 3항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사업성이 없을 때 또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 부천시의 경우는 부천시청에 가서 민원을 넣으면 그동안 뉴타운을 직권을 해지를 하면서도 재개발을 직권하지 않았던 그 명분이 뉴타운은 재개발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재개발도 도정법 4조 3항 직권 해제 조항과 관련이 있는데 마치 이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는 역시 재개발 사업 역시 3분의 1 이상의 그 해산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것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는데, 자, 지금까지 그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를 했고요. 또 19대 국회에서 바뀐 주요한 법안들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19대 국회 국토교통에서 활동했던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이 조세제한특례법, 그리고 매물비용 정부 지원법, 그리고 직권해제 조항을 가지고 뉴타운 재개발을 해결하는 해결 3법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죠? 지역 내에서. 조세제한특례법과 매물비용 지원법이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이유가 뭐죠? 그 고양시가 주민에 의해서 조합을 취소를 시켜가지고 뉴타운을 해제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매물비용 문제가 주민하고 그 정비업체하고 시하고 굉장히 긴장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시에서는 매물비용을 최소화해서 주려고 그러고 정비업체는 많이 받아가려고 그러고 주민들은 중간에서 협박을 당하고, 그래서 정비업체가 또는 건설사가 더 많은 이익을 원했는데 더 많은 이익을 받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매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매물이 되는 것은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강제로다가 취소가 된 것이지, 오히려 주민을 돈을 줘야 되는데 지구부산을 돈을 주는 것은 일제의 부역헌님들이 권리를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조세제한특례법이나 매물비용이 그 우리 주민들에게 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안 되죠. 조세특례제한법과 매물비용 정부 지원법은 실질적으로 해산을 위한 법이 아니라 해산을 하고 난 뒤에 시공사를 위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산을 하기 과정이나 해산을 돕기 위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조세특례제한법과 매물비용 정부 지원법이 만들어졌어도 이걸로 인한 해제된 곳이 한 곳도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세제한특례법과 매물비용 지원법의 한계 어떻습니까? 19대 국회에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이미 다 해결됐다, 아니면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대에서 해결을 못하고 해결 다 됐다고 나오는 이 정치인들에게 19대에서 이 문제 해결하고 20대에 나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매물비도 마찬가지예요. 매물비는 국가, 건설사, 추진하는 몇 사람이 물어야 됩니다. 왜 물어야 되느냐? 이거 뻔히 개발을 하면 주민이 손해간 줄 알면서도 지정해준 반이 물어야 되고, 건설사는 자기네들 돈 벌어먹기 위해서 무조건 이 동네 가면 주민이 다 떠나간 줄 알면서 자기네들이 돈 벌기 위해서 들어온 건설사, 이 동네가 다 거지돼갖고 나을 줄 알면서도 자기 검은 배 채우기 위해서 있는 취준위의 몇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건설이 되고 개발이 되더라도 정당하게 나가지, 그걸 계속해서 묵인해주고 나가면요 계속 이런 일만 계속 비일비재하게 끝이 안 나고 계속 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개정된 법안으로는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주민들의 재산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보상법과 관련된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주민의 의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사업, 주민이 주체일 수 없는 이 사업,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19대를 넘어 20대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앤다큐 NDN 방송 유재선의 이슈 펀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구워도 생선을 구워도 연기, 냄새, 기름짐 하는 것까지 모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오중 코팅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은 직화열과 스팀열에 의해 조리함으로써 고기의 겉과 속이 고르게 익고 육즙이 풍부하게 살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줍니다. 거기다 수조의 물이 순환하며 불판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불판에 그을림이 없어 교체할 필요가 없고 세척이 용이합니다. 아직도 탄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부천의 명소 브런치 카페 커피 전문점 베스커. (250평의) 국내 최대 매장에 걸맞는 다양한 테마형 독립공간. 베스코의 모든 좌석은 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격조 높은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서비스 면에서도 최고를 지향하는 베스코. 직접 구운 베이커리가 무료로 제공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류 바리스타가 내리는 양질의 커피와 다양한 수제 브런치,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저희 다단미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미용실 많이